내가 보기엔 민주당은 사고 안 날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 맞춤형으로 네. 2년 전에 당원 한번 80조 개정했죠. 대표 연임 가능하게 하는 그거 당원 또 고치죠. 당론 반대하면 바로 공천 배제하겠다고 이름장 놓죠. 네. 그거 근데 뭘 하겠어. 최근에 그 민주당을 보면서 네. 이게 푸틴이 속해 있는 당인가 아니면 김정은의 공산당인가. 네. 민주당은 좀 국민의힘과는 좀 다르다. 그걸로 체포 더- 동의안을 가결시켜서 자신의 당 대표를 유치사에 보낸 당이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보다 훨씬 독하죠. 왜 열받냐면 총선 기간 중에서 또 환자들이 저희한테 막 민원을 넣는 거예요. 총선 과정에서 민주당한테 민원이 갔다니까 뭐 미안해요. 괴롭혀서. 사과 빠른 사과 좋습니다. 사과는 아니에요. 뭐 집권 여당이 저런 태도라면 그냥 책임을 지지 마시고 힘드시면 그냥 정권을 그냥 저희한테 넘겨주십시오.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지난 정 한없이 가벼운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5월 31일 금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권프로고요. 네, 장르만 여의도. 우리 장르만 여의도 여러분이 바라시는 게 무엇일까를 5월 내내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사실 균형 잡힌 시선 같은 것도 굉장히 만족스러운 상태고요. 그리고 진행자도 뭐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하다고 말씀을 감히 드릴 수가 있겠고요. 출연자들도 이 정도는 뭐 크게 나쁘진 않은데 출연자들의 좀 더 깊이 있는 이런 분석들이 좀 더 보강이 된다면 100만 구독자 이것도 꿈만은 아닐 것이다. 이런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출연하신 분들의 좀 더 전문성을 뽐낼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전 장관이시죠. 이 보건 문제, 의대 정원 문제 전문가입니다. 네, 우리 진수희 전문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진수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민희진 방시혁 전문가시죠. 우리 윤희석 대변인님 어서 오십시오. 예, 윤희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검찰 개혁 전문가입니다.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님 어서 오십시오. 네, 요새 팍팍 돌아가는 민주당 김조입니다. 네, 팍팍 돌아가고 어디 있습니다. 돌아가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본인 네. 열심히 한다는 그 취지였어요. 얘기예요? 네, 그리고 윤석열 전문가 우리 최은경 기자님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 아까 깊이 있는 얘기하는 순간 일어서서 나가려고 했어요. 왜요? 보건복지부 전 장관이신데 의대 정원 지금 1,500명 늘어났잖아요. 평생 괴롭히는 격려.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지금 그 얘기 잠깐만 좀 하고 넘어가죠. 네. 의대 정원 늘어나 확정됐고 이제 각 대학들이 이제 뽑을 거 아닙니까 바로. 네. 근데 지역 인재라고 하나요? 예.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뽑는 인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면서요? 네, 일단은 의대 정원 내년에 몇 명을 뽑을지가 확정이 돼서 네. 어제 발표가 났습니다. 올해보다 1,500명, 음. 1,497명이라고 나오는데 그렇게 늘어난 4,695명 뽑겠다. 네. 그러니까 보통 3,000명 정도 뽑았던 거를 4,700명 정도를 내년에 뽑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실제 이제 올해 입시부터 이게 적용이 되는 거니까 네. 의대 문이 확 넓어졌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정부가 그동안 이제 의사협회에서 계속 주장하고 막아달라 이 증원 그 움직임을 막아달라라고 했던 그 각종 법정 소송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과로는 이제 증원을 막을 수는 없는 상태가 된 거죠. 이제 확정해서 네. 발표를 한 거니까. 근데 이제 또 핵심이 됐던 게 비수도권 의대, 그러니까 수도권을 늘리려고 했을 때 그거를 막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으니까 이거 그러면은 지역으로 가자. 그래서 지역 인재 전형 선발 규모가 888명 늘어나서 60% 이상 네. 증가를 했다. 이렇게 되면서 뭐 수험생들 머리도 복잡해지고 이제 네. 의대들도 지금 뭐 바빠지게 됐죠. 네, 의대 보내려고 하는 또 부모님들이 워낙 많으시니까 네. 그분들이 또 막 이사를 지방으로 막 가셔서 네. 그렇게 이제 준비하신다는 분들도 꽤 되십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문제는 혹시 우리 해당 분야 진짜 전문가 우리 진수희 전 장관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아니 저는 뭐 그 정원 문제 그러니까 정원을 늘리는 문제 이거는 뭐 제 전문성 분야는 사실은 아닌데 사실은 대학 정원이라는 게 그러니까 로스쿨하고 그러니까 법적인 영역하고 이 의료 영역만 이제 해당 분야의 당사자하고의 막 협상이나 그들의 이제 의견 수렴 이런 게 필요하지 사실 다른 분야의 대학 어떤 특정 분야의 정원을 증원하는 거는 교육부가
정하면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런 상황인데 이제 의대는 의료 분야가 가진 어떤 특수성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 당사자의 의견도 수렴하고 이러는 과정을 거치게 될 수밖에 없는데 네. 지금 이제 이 증원하는 규모 자체가 워낙 그 유례 없이 큰 폭으로 증원을 하겠다라고 시작하면서 이게 안 그래도 그 조금만 늘려도 이 의료 의사들의 저항이 심했을 텐데 이제 네. 그 규모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처음부터 이 저항 아주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다 보니까 네. 지금 벌써 몇 달째입니까? 한 거의 반년 가까이 네.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국민들도 너무 처음에는 찬성을 했다가 국민들도 이제 너무 지치고 이게 끝이 잘 안 보이니까요. 네. 근데 어쨌든 법원에서 이 그 의료계가 제기한 그 가처분 소송인가요? 네. 기각됐죠. 기각되면서 이제 정원은 늘리는 걸로 이제 확정이 됐는데 규모가 이제 1,500명이다 보니까 그것도 수도권이 아니고 지방 쪽에 이제 대폭 늘려주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걱정이 되는 거는 지금 의대라는 게 정원 늘릴 경우 뭐 그 교수 몇 명 더 늘리고 무슨 강의실 더 늘리고 이래서 네. 이 그 의사들 그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상당한 정도의 인프라가 필요한 분야인데 네. 과연 그 인프라가 굉장히 취약할 수 없는 지방 쪽에 이 그 의대를 이렇게 증원하게 되면 그거 과연 제대로 교육이나 이런 게 제대로 될까 하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걱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부가 계속 이렇게 진행을 시키는데 네. 저는 당분간 한 뭐 거의 한 2년 가까이 는 현장에 굉장한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일단 교육 현장에서도 네네네.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고 지금 이걸 반대하는 그 의료 현장에서 일하시는 전공이라든지 의대 교수라든지 뭐 의사들 대형 병원의 의사들 이게 다 아직 그 계속 그 아주 굳건한 반대 네. 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계속 아직 돌아오지 않고 돌아오지 않고 있잖아요. 있어요. 현장에.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근근히 버텨왔다고 해도 환자들도 그렇고 이제 병원 운영하는 쪽에서도 그렇고 네네. 과연 이게 어느 정도나 더 버틸 수 있을지 이거에 대한 네. 뭔가 보관이라든지 위기 대응 관련한 아주 촘촘한 플랜이라든지 네. 이걸 정부나 복지부가 갖고 있을까 그게 좀 염려가 네네. 되는 아. 그런 시점이에요. 그런데다 네. 지역 인재 전형이면 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지금 교육받고 있던 학생들이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만약에 수도권에서 대거 내려간다 이럴 경우에 또 온갖 편법을 동원할 게 뻔한 상황이어서 이거는 또 어떻게 정부에서 관리가 가능할지 네. 등등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알겠습니다. 걱정이 네. 많습니다. 다소 좀 피상적인 분석에 너무 시간을 많이 들인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죄송한데 없네요. 저 일어서서 나가고 싶어요. 좀 기다리시고요. 자 그리고 민희진 사태. 아니 근데 그 아니요, 어떻게 아니. 정부에서 네. 어떻게 할지 그러면 얘기 지금 얘기를 좀 보면 두고 해야 되나, 이거? 아니 왜냐하면 의료개혁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는 법안을 내겠다고 했고 그리고 네. 정부에서는 어쨌든 2027년까지 의대 교수 1,000명으로 확대를 하겠다고 또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네. 늘려놓은 정원을 줄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또 이 정부 있는 동안 그럼 이거 어떻게 그냥 두면 되는 거예요? 계속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네. 그 이제 이 계산이 나온 게 네. 2000년도 그 의약분업 사태 때 의료계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서 한 400명 정도 줄인 거. 네. 그거가 25년 정도 지났으니까 10,000명. 음. 그 10,000명을 5년 안에 해야 되니까 2,000명 뭐 이런 계산 정도 나온 거 아니겠어요? 네. 이게 과학적인 상당히 과학적이죠. 상당히 아, 그럼 과학적이죠. 교수님 어떻게 해요? 저는 뭐 비전문가라 그렇게 계산이 안 돼요. 네.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 이제 갔는데 어쨌든 네. 1,500명으로 됐단 말이죠. 이거를 이 정부가 3년 정도 남았는데 어떤 식으로든 방향 수정을 할 가능성 저는 없다고 없죠. 보고 네. 장관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이 과정에서 인프라 측면에서의 교육 문제도 있고 또 입시 과정에서의 문제가 이제 교란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네. 이 정원이 갑자기 의대 정원이 늘어남으로써 공대 갈 학생들이 의대를 간다든지 서울에서 시험 볼 사람들이 뭐 지방으로 그럼요. 간다든지 예, 예. 이런 재수 것까지 삼수 과연 생기고.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냐? 그건 정부의 몫입니다. 어. 이거 안 해봤으니까. 네.
이제 뭐 입시 이제 가을 되고 뭐 하면서 네. 여러 가지 상황이 나오겠죠. 뭐 거기까지 예측하는 건 제 능력 밖이어서 어. 일단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대로 갈 거다. 조금 우려된다. 갈 거다. 우려는 이미 되고 있고요. 있고. 그럼 가는 중에 정부의 방향이 옳았다는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네네네. 예. 실제로 지켜봐야죠. 의사들이 많이 배출이 됐을 때 다시 이 어려운 상황이 지나가고 나면 그냥 병원 한참 찾아- 뒤에 얘기겠죠. 네. 의사 양성하는데 한 10년 정도 걸리니까. 네, 어쨌든 네. 그 방향이 맞다는 판단은 국민들이 이 상황을 지나가면서 의료 개혁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것을 느낄 만한 상황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도 별로 그렇게 뭔가 혼란이 없다든지 또 의사분들이 주장하는 반대 논리가 네. 그렇게 정치하지 않다. 뭐 이런 판단이 나올 시점이 되겠죠. 네네네. 아 근데 언젠가 나올 수 있는데 그 언젠가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는데 그 동안에 네, 고통이 고통을 겪어야 될 국민들 특히 환자들 뭐 그게 그거는 이제 의료 파업 관련 파업이 아니라 뭐라 그러죠? 의료 행위의 이 지체 부분 그거니까 지금 말씀드린 거하고 다른 얘기죠. 입시와 그건 다른 맞다. 얘기죠, 지금. 김주 부대변인님도 잠깐 좀 예, 이거는 뭐 참전하실까요? 저희가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죠. 뭐 1,500명 의대 정원을 늘린 거는 저는 좀 높이 평가합니다. 높이 평가합니다. 예, 그 부분은 높이 평가하지만 1,500명을 왜 늘리냐? 예. 지역에 병원에 의사가 없고 그다음에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이런 필수 의료에 의사가 모자르니까 늘리자는 거잖아요. 네네. 네. 그러한 세부적인 대책은 하나도 없어요. 지방에서 지방의 의대를 나온다고 해서 서울에 네. 와서 개업하면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막을 거냐? 예, 그런 세부적인 계획이 없고 네. 두 번째로는 지금 이 부작용이 네. 암 환자들의 암이 커지고 있답니다. 사주에 한 번 암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분기에 한 번 받고 일주일에 한 번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4주에 한 번 받으니까 네. 얼마나 이게 지금 복장 터지는 일입니까? 방향성은 맞을지 모르나 지금 너무 겪는 고통이 크다. 그리고 네. 종합병원에서 약값도 지금 제대로 지급을 제약사에 못 하고 있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종합병원들이나 이런 병원들이 지금 경영난을 겪고 있는데 네. 이게 한 6개월 이상 지나면 파산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요. 예, 아니 지금 하다못해 간병인까지 생활고를 겪고 있거든요. 네. 아니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건지 사람만 1,500명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뭔가 세부적으로 국민 불편이 없게 일을 해야 되는데 네. 어떻게 일을 이렇게 처리하는지 좀 세부적인 대책을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데 네. 그냥 뭐 감감무소식이에요. 감감무소식. 감감무소식이다. 아, 톤 자체가 우리 김지호 부대변인이 굉장히 그 사람들에게 잘 들리는. 아니 그리고 이게 저희가 좀 왜 열받냐면 네. 총선 기간 중에서 또 네. 환자들이 네. 저희한테 막 민원을 넣는 거예요. 이거 뭐 어떻게 해결할 거냐. 아. 답을 얘기해라. 네. 암이 커지고 있다는데 저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부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예, 예. 이런 생각을 이제 하신다는 거죠. 아니 근데 우리 아까 윤 대변인 말씀 중에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후에 좋은 평가 받을 수도 있다. 이게 네. 원래 필요한 일이었으니까 뭐 이런 말씀인데 만약에 좋은 평가를 그래도 받으려면 이 그 과정에 뭐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냐면 증원이 되면 필수 의료 있잖아요. 응급이나 산과나 이 네. 소아과 그쪽에 필요한 인력이 충분히 양성될 수 있도록끔 하는 그런 조치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들어가야 되죠. 그 어떤 약간의 강제적인 조치가 수반이 된다 하더라도 이 늘어나는 과정에 요 부분에 그 의료 인력이 양성될 수 있도록 다소간의 강제적인 조치라도 그게 분명히 현실화될 수 네네네. 있도록 하는 거는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뭐 그런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아직 파악하고 있지 못해가지고 뭐 잘했다 못했다 이런 문제 말씀을 그런 게 드리기는 있겠죠. 예를 들어 그런데 산과 몇 명 뭐 심장 관련된 뭐 이런 사람들 이제 뽑더라도 그분들이 나중에 결국 다시 내가 전공했던 거 그거 말고 그냥 피부과 뭐 이런 쪽으로 가서 아니 제가 피부 치료해도 말씀드리는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거. 다소간의 강제적인 조치라는 건 뭐냐면 지방에 특히 지방 의료가 네. 붕괴되는 상황이니까 네. 이 지역 그 균형 지역 인재 전형을 하게 될 경우 그 지역 에서? 공공의대 특히 아. 공공의대의 경우는 요런 필수 의료 과목을 특별하게 지정하고 아. 여기에서 교육받은 그 의사들 네. 양성된 의사들은 그 해당 지역에서 의료 행위를 하도록 할 수 하는 있도록. 뭔가 뭐 또
이렇게 얘기하면 위헌 어쩌고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네. 어쨌든 이 대책이 길게 봐서 성공하고 좋은 평가로 가고 네. 정말 국민들의 의료 건강에 예, 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려면 다소간의 그런 약간 강제적인 조치까지 수반 네. 될 필요는 있겠다. 제가 이거 한 말씀 한 말씀만 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전공의들 네. 사실 좀 이제 확정됐으니까 돌아와라. 네. FGI 비슷하게 간담회 참여한 적이 있는데요. 네. 이분들이 자기네들은 이제 아예 전공의 안 내지도 않다 안 하겠답니다. 아. 자기네들은 이제 인턴 해가지고 네. 그냥 다 개업하고 피부과, 내과 이런 것만 하지. 네. 앞으로 이런 그리고 본인들이 너무 명예가 더럽혀졌다 의사에 대한 그런 불신이 굉장히 많더라고. 그럼 누굴 위해서 1,500명 늘렸나? 필수 의료에 안 가겠다는데 그 굉장히 좀 취지도 좋고 의도도 좋았는데 네. 정책 추진을 참 미숙하게 했다. 이렇게 평가했을 뿐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려야죠. 네. 총선 과정에서 민주당한테 민원이 갔다니까 뭐 미안해요 괴롭혀서. 그런데 사과 빠른 사과 좋습니다. 사과는 아니에요. 민주당이 굉장히 비겁한 행동을 했잖아요. 그 과정에서 민주당의 입장은 뭔지 전혀 얘기 안 하고 김민석 그 당시에 총선 뭐 기획단장인지 그분이 하신 얘기가 총선 직후에 네. 총선 끝나자마자 TF 만들어서 이거 하겠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참전하지 않겠다는 거지. 불리한 이슈니까 총선에서 한 석이라도 얻으려고. 그래서 192석 한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저는 지금. 뭐 집권 여당이 저런 태도라면 그냥 책임을 지지 마시고 힘드시면 그냥 정권을 그냥 저희한테 넘겨주십시오. 그만하시죠. 저희는 다른 잘할 얘기- 자신이 있습니다. 다른 얘기로 가지 마시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지난 정부는 저기 이런데요? 400명 늘리려고 그러다가 이제 반발이 있으니까 비겁하다고. 얼른 철회를 했거든요. 네. 네, 그런 상황이고 만약에 지금 이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거를 추진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썩 그렇게 지혜롭고 정말 그 실현 가능한 아니 수단들이 얼마나 나왔을까? 자신이 없으면 말을 안 하냐고요. 총선 내내 입장이 뭐냐고 우리가 물어봤단 말이에요.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총선 직후에 하겠다. 계속 직후에 하겠다는 거예요. 그 민주당의 입장은 뭐예요? 없지 뭘. 찬성한다. 찬성한다는 이제 이야기를 와서, 해서. 아니, 이제 와서. 반대했습니까? 그러니까 직권 반대하지 능력, 수권 않았잖아요. 능력이 없는 거지. 미리 아니, 치고 근데 나왔어야지. 수권 정당 근데 그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여당에서 안을 갖고 아니 오는 제 얘기는 거지. 예. 민주당에서 이렇게 첨예하게 이슈화되고 있는 총선 전에 네, 총선 네, 네, 네. 이 전국에서 네. 그러면 입장을 쟁점인데. 내놔야 되고 이걸 안 내놓더라니까요. 안 내놓는 거에 대한 비겁했어. 문제가 있다. 뭐 전략적 판단이었어요. 네, 네. 당 입장이 대표님 아니고 대안. 당 대안. 대표님도 정부가 하는 게 이런 방식이 잘못됐으니까 네. 이런 아니 방향으로 입장조차 갔어야 된다. 없었어요. 이런 몇 명이냐부터 공공의사제에 없었고. 대한 얘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당 대표님도 숫자에 너무 매몰되지 말자 조율해서 하자 이렇게 입장을 냈는데 뭐 본인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증원에는 기본적으로는 찬성인데 그럼요. 몇 명 할 건지 이게 2,000명 너무 많다는 얘기 정도는 아마 있었던 아니, 것 같고요. 많지는 않지만 그 관여된 분들이 굉장히 심하게 반발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조율을 한번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죠. 뭐 입장이 숫자에 전혀 연연하지 말자 그러면 민주당 나름대로 TF를 꾸려서 전문가들한테 물어보고 해서 이 정도면 어떻겠냐라는 대안 숫자 정도 하나는 내놓을 수가 있었지 아유, 않았겠어요? 국민의힘이 정부 여당인데 정부 여당에서 추진을 하셔야지 대통령이 발표한 정책을 야당 보고 보조를 하라는 게 아니, 이게 그 좀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아니에요. 그 얘기가 정부 아니야. 여당에서 2,000명 얘기를 하니 그 얘기를 한 게 아니었어요. 2,000명은 너무 장관님 과하다. 잘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당에서는 그러면 2,000명이 네. 너무 과하다면 뭐 네. 1,000명이냐 500명이냐 그거 좀 구체적으로 내서 네. 그거 사이에서 한번 조율을 해보자. 이게 이제 여당 입장이라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야당이 그걸 안 했다는 이제 말씀을 주신 거고 네, 야당에서는 참고로 하면 이제 이재명 네. 대표가 페이스북에 2월에 올리기는 했어요. 400에서 500명 정도가 적정선이라고 생각을 한다. 의료계도 이 정도 증원은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는 아주 살짝 했는데, 얘기했죠. 예, 그 얘기를 이제 했고 대화에 나서도록 촉구한다라고 했는데 의료 수요자의 입장에서 저는 어떤 생각이 많이 들었냐면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떨어지는 집단은 오랜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의대 집단이 자기들이 원하는 게 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요구안을 가지고 오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기자 입장을. 그러니까 의사들이 네, 그러니까 저는 복지부도 되게 협상에 매우 이렇게 기술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래서 의사들이 정확히 원하는 게 뭔지도 사실은 되게 많이 공부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떨어지는 두 집단 그 간에 2000년도 의약분업 때도 나왔잖아요. 오랜 대치가 있어서 이제 우리가 피해 보는 거 아닌가. 의료계도요 다 달라요. 네, 네, 소 그래서 그래. 집단별로 이해관계가, 이해관계가 다 달라서. 달라서 뭔가 단일안을 만들기가 자체적으로 쉽지 힘든 않았죠. 과정에 네. 예. 네, 그래서 이제 뭐 의대 또 연합회 뭐 이런 데서는 뭐 교수들이 얘기하는 거 우리는 또
전혀 생각이 다르다 이런 등등의 이제 다른 얘기들이 좀 나오긴 했었었죠. 이게 아, 이렇게 이게 길어질 이럴 얘기는 일일까요? 아니었는데 와 그래서 그럴 제가 생각 아까 아니었는데. 진수희 장관님하고 바로 넘어가려고 아, 했거든요. 자 그러면 네. 두 번째 이슈 네. 세 이게 또, 분. 네. 핫 이슈 전문 분야. 민희진 전문은 아니고. 예, 민희진 어도 대표가 네. 이번에 이제 판결이 나온 거죠. 가처분 신청이 이제 뭐 인용됐다, 그러니까 민희진 대표 쪽의 의견이 받아들여진 거다 이런 이제 뉴스를 좀 봤는데 네. 그렇죠. 이게 정확히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총을 해야 되는데 네. 민희진 대표의 회사 주총은 이제 그 하이브에서 이제 저 하는 하이브가 지분을 80% 갖고 갖고 있잖아요. 있으니까. 그러니까 민희진 대표로 해임할 수 있는 충분한 그 권한이 주식수를 있죠. 갖고 있잖아요. 네. 근데 민희진이라는 분이 이 주식을 이 의결권을 본인 해임하는데 쓰지 말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한 거예요 법원에. 그렇죠. 네. 네. 왜냐하면 거기에 자기는 배임한 게 아니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게 나중에 밝혀지더라도 해임해버리면 손해를 복구할 방법이 없으니까 가처분을 걸었단 말이에요. 했더니 법원에서 그걸 받아준 거예요. 네. 그래서 한 말이 배신한 것 같은데 배임은 아닌 것 같다라고 판사가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럼 이제 해석이 나오는 거죠. 네. 어도어라는 그 하이브 자회사 민희진이라는 분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는 부대표도 있고 그러니까 이사가 2명이 더 있는데 네. 그럼 민희진만 해임을 안 하면 되는 거냐? 나머지 두 사람은 그거는- 해임하고 하이브 사람으로 해도 되는 거냐? 여기에 네. 대한 이제 해석 문제가 있는 거다. 여기까지가 제가 파악한 내용이에요. 네네네. 그리고 아마 간결하고 깔끔하고 정확한데요. 이제 네. 보통 이제 기업들에서는 사실 임원이라든지 특히 뭐 이른바 우리가 편하게 월급 사장이라고 부르는 이런 사람들 그냥 훅훅 자르는 게 뭐 실적 안 좋으면 자르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전혀 문제는 안 되잖아요. 근데 왜 민희진 대표님 그렇게 못 자르나라고 봤더니 그 주주간 계약에 그런 내용이 있답니다. 2021년인가 아마 그때 이제 계약을 주주간 계약할 때 이날부터 5년간은 까지는? 민희진 대표가 이제 계속 대표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준다. 이제 요게 있어서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혹은 뭐 그냥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자를 수는 없고 뭔가 중대한 결격 사유 같은 게 있어야 이제 그러니까 대표직에서 민희진 물러나게 탄핵 할 안 수 있는데.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지금. 근데 5년 되는 시점이 언제예요? 그게 아마 그게 아마 2026년인가 뭐 그럴 네. 거예요. 네. 거의 뭐 대통령과 비슷하네요. 5년 아니, 그러니까 5년 쉽게 임기가 얘기하면 탄핵이 안 됐어요. 헌재에서 안 되는 거예요. 일단 뭐 가처분에서 인용이 됐기 때문에 네. 본안 소송 본안으로 이제 넘어가야 되니까 본안은- 긴급한 건 안 된다는 거지. 그리고 예. 본안 소송 같은 경우는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네. 가처분은 소명으로 해갖고 판사를 설득하면 됐는데 네. 소명도 못했으니 네. 증명은 더 어렵지 그렇겠죠. 않을까. 이제 배임이 있었다거나 예, 뭐 이런 거를 그렇죠. 정확히 증명할 수 있겠느냐 하이브가. 예, 그렇죠. 하이브가 제 생각엔 증명하지 못할 것이고 그래서 뉴진스 엄마는 뉴진스를 잘 돌볼 수 있게 되었다. 한번 결론까지 먼저 내세요. 제 생각입니다. 민희진 대표가 뉴진스 엄마군요. 뉴진스 엄마가 뉴스 뉴스 엄마죠. 엄마죠. 예. 그래요. 네. 온라인에 자기가 나왔다고 자, 그랬어요. 예, 그렇게 얘기했어요. 참 잘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자, 유긴목 변호사는 의견 없으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민인 대표는 당분간 사장으로 계속 있게 됐다. 사장으로 네. 조금 더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아주 세세한 분석 잘 들었고요. 자, 다음은 네. 우리 김지호 부대변인. 이분이 이제 검찰 또 전문 아니겠습니까? 제 검찰 이름이 개혁 항상 전문. 헷갈리는데 민주당 검찰 개혁 정치 탄압 독재 탄압 뭐죠? 아, 위원회? 우리는 그 조직이 엄청 많은데 네. 제가 속해 있는 데는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의 TF 검찰 독재 정치 치- 탄압 대책위. 대책위원회 TF. 네. 그래서 김지호 실장이 노상 뭐 의원들 데리고 어디 시위하러 네, 법원 지금 나가 있어요. 예, 항상. 검찰청 앞에 시위하러 가는데 그게 항상 사실은 다 그냥 안 할라 그래요. 의원들 주도적인 싫어하죠. 역할을 네. 이게 왜냐하면 제가- 잘못하면 잡혀가기 때문에 맞아 얼굴 나오는 것도 약간 부담스러워하죠. 의원들이 거기 모이자고 하면 왜? 아니 좀 그렇죠. 검찰 캐비넷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희가 생각하기에 검찰은 없대요 캐비넷. 어떤 범죄를 대상으로 해서 범죄 혐의로 조사하는 게 아니라 딱 사람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조사를 하기 때문에 네. 털면 나온다. 그러니까 사실 거기에 잘 안 하려고 그러죠. 예. 거기 당당하게 얼굴 내밀고 갈 사람들은 털릴 게 전혀 없는 사람들이군요. 아니죠. 이판사판이거나 어차피 아니, 나는 아니. 털린다. 네. 아니 이렇게 털리나 이재명 저렇게 대표한테 딱 그 잘 보이고 싶어도 가야 되죠. 뭐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 사실 야당이 이렇게 초유의 우리는 사실 분열이
민주당의 그런 상징 아니겠습니까? 진보는 항상 우리는 진보는 분열해서 망하고 그 보수는 30년 전 얘기예요. 보수는 부패해서 망한다 하는데 그건 옛날 옛날 얘기. 얘기야. 대부분의 이런 야당 인사들이 감옥에 갈 위협을 수사당에서. 느끼기 때문에 네. 정말 이렇게 대동단결한 건 저도 처음 봅니다. 왜? 바뀌었지. 단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간다. 이런 생각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번에 이 사람 안 막으면 다음번엔 나다 이런 생각하는 건가요? 아니 뭐 시간의 문제라는 거예요. 다음 차례는 나다. 아니 지금 민주당을 그래서 이 정말 그 공포심이 정말 대단합니다. 아, 그래요? 저희는 우리 선배님이나 후배들이 그렇게 뭉쳐갖고 그 여당과 윤석열 정부가 싸우는 거 제가 처음 봤습니다. 진짜. 아, 그렇습니까? 예.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우리는 안 그랬는데. 김지용 아니 근데 제가 이해는 가요. 저도 네. 저 자유한국당 시절에 네. 좌파 독재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이었어. 위원회가 참 많네요. 19년도에. 아, 서로를 독재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많이들 예, 그래서 이 보시는구나. 독재라는 단어의 정의도 바뀌는 것 같다. 아. 야당은 여당 향해서 항상 독재라고 하고 네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서. 저희는 사실 제 역할이 뭐였냐면 네. 우리가 여기서 싸우고 있어요. 혼자 싸우게 있는 게 아니에요. 2년 동안 계속 기자회견하고 입장문 내고 그럼 이렇게 허공에다가 이렇게 팔 휘젓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누군가 왔을 때 아, 저 사람이 싸우고 있구나. 저 사람이 굴복하지 않고 있구나. 그런 걸 계속 보여준 게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 근데 그 김지호 부대변인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수도 있는 게 맨 앞에 나와서 이제 보통 많이 하시잖아요. 그럼 이제 검찰에서 사진을 딱 찍고 얘 누구야 이렇게 딱 보는데 누군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김호중으로 아는구나. 네네. 그 시간을 좀 이렇게 벌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좀 많이. 확인하는 역할. 실제로 제가 4월달에 이제 대검에 가서 대검 차장님하고 이렇게 5명의 의원님과 제가 간담회 얘기를 하기로 했는데 네. 그 전날 사전 조율이 다 됐어요. 네. 그래서 올라갔다 저만 쫓겨났어요. 왜요? 넌 누구냐 이렇게? 아니 너는 의원이 의원 아니라고. 그러니까 얼굴을 본 거야. 네. 저놈이 또 왔네. 이러면서 나가 이렇게 해서 쫓겨났습니다. 예. 아니 그래서 참 오늘 무슨 분이 하냐면 네. 검사 탄핵이 이번에 대법인가에서 그죠? 아니, 헌재에서 네, 네, 이제 네. 기각이 됐잖아요. 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관련해서 그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그런 의혹을 받는 그 검사가 이제 탄핵이 됐다가 요게 이제 탄핵 기각이 된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네. 네, 그 사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그러니까 뭐 이 상황이 네. 이제 유호성 씨를 기소를 했는데 유호성 씨. 예, 네. 기소를 했는데 뭐 이렇게 유호성 씨가 막 반항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게 좀 어떻게 잘 처리가 안 되면서 기소한 후에도 뭐 이렇게 반항을 하니까 검사가 또 다른 건으로 보복 기소를 한 부분이요. 그러니까 이 보복 기소를 한 것이 네. 대법의 인정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 기소는 보복 예예예 기소다. 판결문에 보면은 이 기소에 대해서 굉장히 불법적이다 이렇게 대법의 판결이 있기 때문에 네. 저희는 이제 과거 일이지만 네. 검사들의 이런 보복 기소가 잘못됐다 이러면서 이제 탄핵안을 올린 것이고 헌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 보복 기소도 인정을 하셨어요. 잘못된 일이다. 네. 그런데 탄핵을 할 만한 그러니까 파면을 할 만한 죄인가에 대해서는 한번 따져봐야 된다. 그러면서 5대4로 좀 이제 탄핵안을 기각하시죠. 이제 5명이 기각 의견을 낸 거고 4명이 인용 의견을 낸 건데 인용 의견을 내신 그 4분의 재판관은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법률 위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기각 의견을 낸 5명의 재판관 중에서 이제 2분은 법을 위반한 것은 맞다. 법 위반이 있다. 그렇지만 이걸로 검사를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했고 나머지 이제 그 3분은 법 위반이 없고 탄핵 사유가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사실은 네. 굉장히 치열하게 이거는 다퉜다고 볼 수 있겠죠. 결과도 아슬아슬했네요. 네. 보니까. 5대4니까. 네. 자, 그래서 검사 탄핵이 이번에 처음 아마 시도가 된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 건은 이제 기각이 됐고 네, 네. 근데 앞으로도 이런 뭐 검사들의 좀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계속 이런 강경한 대응들을 하실 예정이시죠? 사실은 뭐 우리나라 검사들이 네. 잘 뭐 이런 법적으로 거의 치외법관적인 견제받지 않는다. 위치를 점하고 계세요. 네. 뭐 룸사롱에 가서서 술을 드셔도 뭐 99만 원이라고 해서 빠져나오시고 솔직히 뭐 제일 저희가 억울한 거는 저희는 진짜 뭐 경기도 있을 때 4년치 업무 추진비까지 그냥 검사들이 다 조사하시거든요.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법무장관,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청계산 가서 250만 원 소고기
이렇게 업무 준비로 먹어도 권익위에서 뭐 잘못 없다 이렇게 판결 내리시니까 사실은 어떠한 네. 치해 복권적 지역이었고 사각지대였다. 소고기는 못 참죠. 네, 청계산이 소고기 맛집이 많은 기자들한테는 거죠. 네. 말이야 저기 김치찌개랑 아니, 계란 거기 이름이 붙여주시고. 청계 산장이에요. 아, 산장이에요. 그 서초구 바로 옆에 경계에 붙어서 저도 잘 가요. 아, 제가 알아요. 거기 알아서 하는 대검찰청에서 정확히 10km 떨어져 있습니다. 10km. 얘기였어요. 아니 그게 서초구하고 경계에 있다니까. 10km. 그거 넘어갔다고 알겠어. 성남시라고 지금 아니, 그러는 거예요. 서초동에 얼마나 많은 소고기집이 있는데 아이. 10km 떨어진 유원지에 가서 아니, 소고기를 거기가 싸고 드셨다. 맛있다니까. 아니 됐고요. 싸고 됐고요. 맛있는데 250. 아니,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저희 아버지 때문에 다니던데요. 250이 너무 많이 나온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250 그걸 사람 많이 갔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네. 민주당에서 처음 주장한 게 왜 거기 가서 그걸 먹었냐는데 아. 그게 성남시로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되게 멀은 것 같잖아요. 근데 경계선에 서초구 있다. 바로 원지동 바로 옆이에요. 아. 그냥 이 건물 하나 사이로 그렇게 나뉜다고. 아, 근데 제가 보기에 그런 것까지 제가 속고 얘기를 수준은 어떡합니까 한다고. 이거지? 근데 제가 보기에 이 네. 판결은 네.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이 기점이 증거 될것 기준이 같아요. 되는 예, 판례로 그 남게 될 것 같고 앞으로 검사들이 좀 굉장히 긴장하면서 이 그 수사나 이런 걸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들게 하네요. 네, 이번 네, 네. 판결은. 탄핵이 두 개가 더 남아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손준성, 이정섭 네. 두 사람 탄핵이 손준성 남아 있어요. 그분은 네. 형사 재판도 있으니까 정지가 된 상태고 이정섭 검사에 대해서는 지금 요 안동환 검사에서 5대4 나왔으니까 네. 네. 이거는 좀 4대 5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보시면. 이정섭 검사 뭐 하여튼 거는 조금 뭐 심각한 거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정섭 개인 비리라. 그렇죠. 이정섭 이거는 좀 검사는 인정작하죠. 검사의 지위를 이용한 이용한. 개인 비리가 많은 것이고, 네. 왜냐면 자기 가족들을 뭐 이렇게 처남 내부자 수사를 고발이 있기 막아주거나 때문에. 뭐 이런 상황이니까 그거는 조금 사안이 여기랑 예, 다를 전혀 수 있고. 달라요. 그리고 이제 손준성 그 검사장은 고발 사주잖아요. 이건 네. 이제 뭐 한동훈 그 전 비대위원장도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누군가를 고발하도록 검찰청 내에서 조사를 하고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런 내용이니까 요거는 이제 그 검사의 지위를 이것도 이용해서 업무상으로 한 일이라 그리고 이건 유죄가 또 나와서 1심에서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될지가 이 앞에 판결을 조금 돌아볼 수 있을 것 네네.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렇게 저희가 오프닝 토크를 무려 야 30분을 해버렸습니다. 세상에나 그래요? 이럴 생각은 아니었는데요. 예, 네. 그럼 이제 본격적인 네. 정치 토크 한번 네. 가볼까요? 원래 뭐요? 아, 번째는 처음부터 뭐- 시작해 볼까요? 네. 지난 건 잊고 한 몸 되자. 아 네, 22대 국회가 어제 본격 출범을 했습니다. 음. 이거 우리가 다 지금 나오는 모든 패널들이 한 입을 모아서 말씀하시는 것이 21대 국회 비판하지만 네. 22대 더 쉽지 않을 것이다. 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 여기서 아주 첫날부터 센 워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이 어제 당선자 108명 전원이 참석한 1박 2일 워크숍을 떠났는데 그래요? 여기 대통령도 오셨습니다. 참석을 하셨어요. 오. 그래서 메시지를 남겼는데 먼저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네. 본회의를 잘 단일대로 마무리해 주셨다. 첫날부터 앞으로 22대 마지막 날까지 이 단합, 결속, 똘똘 뭉쳐야 된다. 이 정신을 절대 우리가 놓치지 말고 잊어버리지 맙시다. 이제 지나간 거 다 잊어버리고 우리가 한 몸이 돼서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개혁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이 나라를 발전시키는 그런 당이 되고 저도 여러분과 한 몸으로 뼈가 빠지게 뛰겠습니다. 뼈가 네. 빠지게 뛰신다고 합니다. 네. 뼈가 빠지게 뛴다. 네. 오랜만에 듣는 얘기네요. 네. 똘똘 이것도 되게 좀 전 충격이었어요. 똘똘 뭉치자. 네. 똘똘 뭉치자. 절대 한 명도 우리 이탈하지 말고 네. 똘똘 뭉치자. 단일대우로 가자. 아, 그럼요. 네. 네. 여기 저 안철수 의원도 가셨죠? 네. 똘똘. 네. 똘똘 뭉치- 전원이 다 참석했어요. 저는 다 참석했습니다. 강민국 의원 빼고 그 저 남미의 특사. 예 아. 아. 엘살바도르 아, 아. 그래요? 예. 네. 자 그렇게 해서 하여튼 국민의힘의 의원들과 대통령이 네. 한 몸이 되기로. 네네. 아, 이거 가능한 겁니까? 앞으로 계속? 아, 저는 그 짧은 지난 건 잊고 한 몸 되자 이 말 속에 네. 대통령이 어떤 마음이 담겨 있을까를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지난 건 잊자라는 말 속에는 보통 이제 우리 과거는 다 잊자 이거는 굉장히 상대에게 미안한 사람이 주로 쓰는
말인 것 같아서 당에 그동안 미안한 게 굉장히 많으셨었던 거 아닌가. 근데 사실은 지나간 걸 다 잊을 수는 없잖아요. 그거 얼마 안 됐는데 그걸 또 벌써 있나요? 그다음에 세대를 벌써 잊을 수는. 한몸 되자라는 말이 참 제가 듣기엔 좀 거북하긴 했었는데 이게 뭐 이제 뭉치자는 얘기겠죠. 네. 뭉치는 거 좋죠. 같은 당 사람들이 뭉쳐야죠. 그러나 네. 지금 국민의힘이 겪고 있는 이 위기가 과연 단합하지 않아서 닥친 위기인지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단합은 엄청 잘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이제까지 이거는. 국민 네. 제가 more than enough 정도로 아, 단합. 모덴이너. 충분. 예, 뭐 그 차고 넘칠 정도로 네. 단합된 힘으로 이준석 대표도 내쫓고 또 똘똘 뭉쳐가지고 유승민 다 잊자고 했잖아요. 다 아니, 잊자고. 지난 건 잊고 유승민 나경원 다 주저앉히고 똘똘 뭉쳐서 김기현 대표 만들고 뭐 이제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똘똘 뭉치지 않아서 이 위기가 온 게 아니고. 네. 그리고 저기 똘똘 뭉치는 거 좋아요. 단합된 힘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위한 단합이고 누구를 위한 단합이고 네. 뭉쳐서 뭘 할 것인가가 중요한데. 네. 그래서 제가 22대 국회도 국회 국민의힘도 답답하고 좀 참 이게 뭉쳐서 뭐 할 걸로 보이세요 혹시? 그러니까 지난 건 있고 한몸 대자라는 대통령의 말 잊지 못하셨으니까. 말씀이나 네. 또 추경호 원내대표의 그 건배사에 나온 그 뭉치자라는 이야기들이 네. 자꾸 뭘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앞으로 이제 22대 국회 열리자마자 또 특검법이 상정이 될 거 아닙니까? 그거 막아내자라는 뜻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지난번 21대 국회 며칠 전에 마지막 본회의에서 그거 부결시키는 거 보면서 제가 뭐 이탈표가 어디서 나왔는지 이거 갖고 또 옥신각신하는 거 보면서 진짜 기가 막히고 화가 나던데 저는 그거 부결시킨 게요. 네. 국민의 3분의 2 가까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걸 그 부결시키면서 국민의힘 쪽에서 뭐 똘똘 뭉쳐서 뭐 방어해냈다 그러면서 막 그 스스로 이 뭐라 그러나 대견하게 생각하고 막 정신 승리하는 것 같은 그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정말 2년 전에 네. 국정 운영의 책임과 권한을 맡겨준 국민들에 대한 예가 아니지 않나. 어떻게 그 국민들을 생각하면 거기서 우리 해냈다 이러고 있을 상황은 아니지 않나 많이 싶어서 나셨네요. 제가 굉장히 부끄럽고 네. 좀 이건 문제가 많지 많다.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제 또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좀 많이 한심스럽다. 네. 네, 사진도 그렇습니다.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유. 참 거기다 분위기 좋았네요. 맥주를 아예 안 놨다는데 또 맥주 한 잔씩 대통령의 시원하게 일관성을 하자고. 보여주는 그 멘트가 있었는데 오늘 저녁은 아까 맥주도 놓지 않아야 된다고 하셨는데 오늘 제가 욕 좀 먹겠다라고 하면서 테이블마다 다니면서 맥주로 축하주 한 잔씩 다 드리겠다라고 하셨다고. 이 내수진작을 좀 바라셨던 그렇죠. 거겠죠? 네. 화합과 네. 자, 요 상황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사실은 네. 뭐 국민의당하고 경쟁하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이요. 죄송합니다. 국민의힘하고 경쟁하는 입장이지만 네. 사실은 뭐 이항수 전 대변인님이나 우리 윤희석 선임 대변인님, 저 굉장히 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될까 경쟁자 좀 굉장히 좋게 보거든요. 존경하는. 왜냐하면 이제 저희도 엄청 공격하면은 네. 이분들이 진짜 살신성인으로 일을 했어요 대선 때도. 몇 안 되는 합리적인 예, 솔직히 저는 왜 이항수 의원하고 네. 윤희석 대변인 청와대에서 중용 안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끼리 엄청 깠어요. 그러기엔 너무 합리적이야. 아니 이게 뭐냐면 아이. 국민의힘하고 민주당 대통령실에 같이 탄압을 받았는데요. 네. 저희보다 어쩔 때 보면 국민의힘을 더 탄압하는 것 같아요. 막 대통령실이? 대표를 지금 몇 번째 바꿨습니까?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네. 아니 자신을 배출한 정당을 네. 인재를 등용하고 네. 자율성을 보장하고 이래야지 이제 급해지니까 네. 아니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민생을 위해서 똘똘 뭉치자 그러면 네. 우리 장관님이 왜 답답해 하시겠습니까? 누가 봐도
최상병 특검, 김건희 네. 여사 종합특검 이거 이거 방탄하는데 네. 똘똘 뭉치자. 네. 이러니까 국민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거고 사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옛날에 이제 이런 말씀드려서 그런데 차떼기 당으로 이걸 헤어나오기 위해서 정말 노력했거든요. 네, 당사도 네, 네. 팔고 지금 국회의원들 아니 최상병 이 수사 외압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왜 이 사람들을 갖다가 네. 거수기로 전락시켜가지고 수사 은폐하는데 공동 정범화 하냐 이 말이에요. 저희는 그게 굉장히 답답하고 네. 저희는 하여튼 윤석열 대통령이 이러한 모습, 이러한 행태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MBTI F시죠? 그럼 제가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아, 공감 능력이 뛰어나신 거예요. 예, 네, 감성 논평의 우리나라 1인자입니다. 아니, 제가 지금 인지 부조화가 좀 오는데 요 방송하면서 제가 아는 김주호라는 사람의 이미지와 제 앞에 앉아 있는 김주호라는 분이 너무 달라서 아, 그래요? 당황하는 건 있는데 네. 지도부는 많이 바뀌었지만 저는 계속 대변인이에요. 4년 내내. 아, 그러니까 우리 당의 정체성이 뭐 그렇게 뭐 대표를 바꿨다니 그렇게 보시지 말라라고 제가 억지 강변을 한번 해봅니다. 4년 동안 계속 대변인이셨어요? 거기서 김종인 비대위 때부터 계속 대변인이에요. 한 번 정도는 좀 끌어올림을 당할 때가 되지 않으셨을까요? 공천 안 주던데.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돼. 그래서 제가 왜 별명을 안 주는 만들었잖아요. 거예요? 공달이라고. 공천만 달라. 아, 자, 웃자고 한 얘기고요. 네. 글쎄요, 뭐 대통령께서 이제 우리가 똘똘 뭉치자는 의미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뭐 표현은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잖아요. 네. 뭐 과거를 잊자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앞만 보자 할 수도 있는 거고. 결론은 108석이라는 의석수에 대한 위기감을 다 안고 있는 그 얘기입니다. 지금 저 자리에서 서로 건배하고 하는 거는 앞으로 잘하자는 뜻이지 위기를 모르고 마냥 좋아서 108석이라도 정말 넘치고 넘친다 그건 아니잖아요. 네. 네, 그런 차원의 어제 그 발언이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108석 너무너무 간당간당합니다. 솔직히 오히려 말씀드려서. 위기감의 발현이다. 위기감이죠. 저거는. 네. 위기니까 너무 위기인데 위축되면 안 되잖아요. 제가 대변인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그래서 이제 뭔가 더 힘을 내고 더 위기일수록 우리가 또 파이팅 넘치게 해야 된다는 의미로 저렇게 술잔도 좀 돌리시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힘을 좀 내는 그런 자리였다. 예, 108이면 정말 아슬아슬하다. 휙하면 휙인데 아, 네. 예, 그런 겁니다. 근데 1박 2일을 하잖아요. 예. 뭐 저녁까지는 그렇다 치고 밤에는 뭐예요? 전에는 네. 그 박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많았어요. 아,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제 발언 사고가 나는 거죠. 기자분들 주로 누구랑 술을 마시겠어요. 기자분들이랑 기자들이랑, 이렇게 네. 하는데 그 과정에서 정제되지 않은 발언, 또 비보도를 전제로 한 서로 너무 믿는 가운데 나온 또 사고 이런 게 많았는데 오늘 지금 오후 이제 되잖아요. 네. 까지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걸 봐서는 어제의 박은 별 큰 문제 없었던 문제 것 없이 같다. 넘어가는 것 같다. 예. 아 밤에는 그거 하죠. 분과 토이 같은 거는. 그 이유를 얘기하는 거 지금. 그러니까 또기까지 끝나고 뭐 아니. 분과 토이 하고는 별- 335 모여서 별 아, 얘기가 그렇죠. 없다는 것은 네. 뭐 그렇게 뭐 이렇게 조화롭게 잘 될 수도 있지만 너무 많이 마시면 이렇게 다들 이렇게 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의원 수가 워낙 적어서 사고 날 일이 없어요 이제. 아. 민주당은 지금 큰일 났어요. 민주당 언제 가요? 민주당 갔다 왔어요. 갔다 왔어요? 네. 거기서도 1박이에요? 예, 네, 예. 일박 이일. 벌써 사고 터졌잖아요. 국회의장 그거 할 때. 앞으로 앞날이 참 창창합니다. 아유 걱정해 주셔서 김재호 씨. 감사합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걱정은 아닌데. 네. 나는 내가 보기 민주당은 사고 안 날 것 같아요. 왜요? 왜냐하면 네. 뭐 지금 막 당헌 네. 완전히 이재명 대표 위주로 네. 이재명 대표 맞춤형으로 네. 2년 전에 당헌 한번 80조 개정했죠. 이번에 또 그 대표 연임 가능하게 하는 그거 당헌 또 고치죠. 당론 반대하면 바로 공천 배제하겠다고 으름장 놓죠. 네. 그거 근데 뭘 하겠어요. 아. 나는 최근에 그 민주당을 보면서 네. 이게 푸틴이 속해 있는 당인가 아니면 김정은의 공산당인가 네. 장관님, 가 제가 염려할 정도로 이 말씀 하나 드릴게요. 네. 저희 당은 불과 10개월 전에 자신의 당 대표를 검찰 체포 동의안에 그냥 동의해갖고 유치장에 모셔놓은 그런 당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것 때문에 예. 화들짝 놀래가지고 지금 막 그 정리한 거 아니냐? 공천 이번에 비명 다 날리고 아니 치명으로 어찌 다. 되었던 네. 민주당은 좀 국민의힘과는 좀 다르다. 그걸로도- 체포 동의안을 가결시켜서 자신의 당 대표를 유치사에 보낸 당이기 때문에 네.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친명 공천으로도 모자라서
지금 그래요. 당원까지 바꾸고 당론 반대한 사람 다음 공천 국민의힘보다 훨씬 독하죠. 그러니까요. 저희가 배울 점이 많아요. 아, 독한 경쟁을 가고 아, 있군요. 그럼. 네. 자, 다음은 또 뭐 있습니까? 아니 예, 갑자기 이슈가 넘어가가지고. 네. 아니 근데 이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거는 지금 원내에 계신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더 얘기를 잘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구당 부활론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제가 할 수 있어요. 네. 제가 당협위원장을 해봤으니까 네, 물론 네. 계속 하셨으니까. 지구당 부활을 어쨌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먼저 띄우기도 했는데 이재명 대표도 그거에 대해서 찬성을 했고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법안 발의를 한다고 했는데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이 또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거 뭐 전대 앞두고 원내의장 표심 끌어들이는 거냐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했는데. 홍준표 시장의 말씀은 대선 후보 결정 과정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니까 액면 그대로 해석하기는 좀 어렵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A라고 하면 여기는 B고 C라고 하면 D고 이렇게 얘기하실 가능성이 높으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이게 2004년에 오세훈법이라고 하는 정치자금법, 뭐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당법 이 세 개 고치는 과정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 차떼기 2002년도 얘기하셨지만 돈봉투당에서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설명 좀 해야 되겠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지구당을 없애라 돈을 많이 쓰는 과정이 있었으니까 네. 그래서 없앴는데 그때와 2004년의 한국과 2024년의 한국의 상황이 정치 상황 돈 쓰는 문제, 투명도, 부패 정도 이게 같으냐라는 관점에서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구당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나타난 폐해가 벌써 많이 누적이 됐단 말이에요. 원외 당협위원장 해본 저로서는 원외 당협위원장 사무실을 못 만들어요. 네. 그리고 뭔가 유사 사무실을 만든다 해도 뭐 무슨 포럼을 만들고 해도 네. 거기서 당협 관련한 회의를 하면 그것도 안 됩니다. 아, 그래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렇게 막아놨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현역 의원들에 대한 권한만 강화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지구당이 없음으로써 그러니까 중앙당의 브랜치라고 할 수 있는 지구당이 없음으로써 현재 지역에 있는 당원들이 본인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작아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죄송한 말씀인데 개딸과 같은 강성 당원들의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민주주의 하는 건 안 되고 훌리건 같은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양당 다 지금 그런 상황이 봉착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의 지구당이 없어짐으로 해서 생겼을 가능성도 꽤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많다고 얘기한 거예요, 제가 지금. 왜냐하면 지구당이 있으면 거기서 뭔가가 많이 이루어지고 하는데 회의조차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게 당원 협의예요. 네. 당원끼리 그냥 자체적으로 해라 이런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커뮤니티 만들거나 온라인에서 게시판 올라가가지고 당원 게시판 가서 막 떠들어야 되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당협위원장, 원외 당협위원장이라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는 법적인 안전장치가 있어야 한다. 예, 그것이 부패나 이런 문제보다 훨씬 더 크다. 네. 예,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반대입니다. 지구당 다시 만드는 거에 대해서 예, 예. 네. 지구당 두는 거 반대고요. 2004년에 그게 아까 차떼기 때문에 이게 나온 게 아니고요. 그 차떼기는 대선 자금하고 관련돼 있는 거고 당시에 이제 오세훈법으로 통과된 이 법이 뭐냐면 고비용 저효율의 정치 타파하자라는 정치 개혁 명분으로 이 지구당을 폐지를 한 건데. 그 형평성에 이제 문제는 있죠. 왜냐하면 현역 의원은 사무실을 둘 수 있고 네. 이제 원외들은 못 두는. 네. 근데 제가 그 원외위원장으로 몇 년 관리를 해보면요, 정치가 20년 전에 비해서 굉장히 달라졌죠. 그 정치 분야에서 소통하는 방식도 굉장히 달라졌어요. 그런데 지역에 지구당이 있으면 사무실이 있어야 되고 거기다 유급 비서를 네. 둬야 되고 이런 과정에서 당연히 비용이 발생을 하죠. 네네. 그런데 원외 지구당을 관리하는 이 그 본인이 위원장이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거나 이러면 이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디선가 그 비용을 후원금을 또 받아야 예, 이제 후원금도 받을 수 있도록 하자 그러는데 요즘 그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후원금 제대로 그렇게 줄 만큼 정치가 국민들이나 주민들한테 신뢰를 쌓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후원금이 그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후원금이 과연 거칠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결국은 이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편법이 동원될 수가 있다는 거죠. 예컨대 그 지역의 시의원, 구의원들로부터 이 지구당 운영비 그를 이렇게 받게 되는 뭐 이런 상황도 벌어지고 얼마 뭐 작년엔가 그 김현아 네, 의원의 네, 경우는 네, 네. 그런 그거는 이제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는 있기 얘기예요. 때문에, 제 얘기는
당협에는 그러니까 하고 있는 거를 그 당협에는 사무장이 없었어요? 잠깐만요. 있었잖아요. 사무장이 있지만 우리 다 무급으로 하고 저는 진짜 저는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무급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는데 이걸 제도적으로 막아버리니까 예를 들어서 당협위원장이 무슨 일정한 수입이 나온 직업이 있는 인원 아니, 상황이 잠깐만 제 적잖아요. 말씀을 좀 그러니까 반대로 끝내봐. 해석을 하셔서 그래요. 아니. 현역을 아니. 하신 후에 원회를 하셔서 그런 겁니다. 그걸 안 해본 원회 입장에서는 정말 피토하는 심정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저는 같은 그러면 당인데 생각이 너무 달라. 네네네. 예. 그러니까 다시 이제 이 네. 비용이 발생하는 네. 그리고 이 정치적으로 소통하는 방식도 과거하고 굉장히 달라져서 그 소통을 하려면 당원들이 요새 그 지구당 사무실 있다 그래서 막 지구당에 들락거리고 그 지역의 주민들이 와서 민원을 회의하고 하고 그런 경우 제가 보기에는 별로 많지 않다. 없어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온라인 상에서 그래도 편하니까. 예, 단톡방 이런 거 몇 개 운영하면 충분히 저는 소통할 수 있고 공지사항 다 알려줄 수 있고 주민들도요 지구당에 와서 뭐 이거 도와주세요 저거 도와주세요 하는 경우가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줄었기 때문에 네. 저는 이거 그 다시 하면 이건 이제 오히려 반대 돈 말씀이시고요. 써서 저는 제가 네, 조금만 네, 말씀드릴게요. 네. 아니 제가 조금만. 김지호 우리 저 부대변인 제가 말씀만 조금만 듣고. 말씀드릴게요. 네. 아니 선임 좀 더 많이 하세요. 대변인이시니까 아니 왜 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 주장에 의하면 저도 네. 똑같은 생각인데 이게 나온 얘기가 정치 신인들에게 기회를 주자는 차원으로 이걸 만들자는 얘기예요. 네.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사무실도 없어 만들 수가 없고 또 회의도 마음대로 못 하고 막 카페 같은 데서 해야 돼요. 솔직히 법을 지키려면 네. 그런 상황에서 원외로 민주당이 현역인 지역에서 활동을 하는 신인들이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어느 정도 뭐라도 할 수 있는 기반은 마련해 주자는 차원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 지구당이 생기면은 돈이 생기고 돈이 필요한 과정에서 뭐 무슨 시구위원들이랑 뭐가 되고 뭐 후원금 걷는 과정에서 뭐 있고 이거는 제도 운영 과정에서 무슨 제도를 하더라도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을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이 네. 2004년의 한국과 2024년의 한국이 같으냐. 그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보자는 게 제 생각이에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김지호 부대변인. 이거는 사실 좀 형평성의 문제로 네. 제기하는 측면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그럼 예, 국회의원도 똑같이 사무실을 못 내고 보좌 직원을 지역구에 파견하지 못한다면 괜찮은데. 그렇게까지 얘기를 안 하는데 대동단결했습니다. 훌륭해요. 저희가. 원외 인사들이 훌륭하신 있는 이 분들은 경쟁이 안 되다 보니까 그리고 사실 국민의힘이 이거 불리하니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캐스팅 원외가 보드가 훨씬 있는 많으니까. 수도권하고 충청권하고 지금 다 이렇게 졌잖아요. 정확해요. 예, 졌으니까 어떻게 하든 거기서 뛰는 사람들이 사실은 못 버텨요. 네. 1년, 2년 버티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중앙당에서 이 사람들을 좀 인큐베이팅 해야 되고 예. 그러면 대통령이 뭐 이렇게 인큐베이팅 말 좋다. 대통령실이나 보건복지 정부 관계자나 이렇게 해서 키워줘야 되는데 네. 윤석열 정부 자체가 약간 그런 게 약하다 보니까 기승전 고민을 한 거예요. 나름 고민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게 법안이 안 바뀌는 이유는 네. 국회의원들은 그렇지. 내 경쟁자를 키워야 되는 그렇지. 거잖아요. 그게 싫은 거거든요. 법안 처리는 현역들이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뭐 최상병 특검, 김건희 종합 특검, 그다음에 뭐 역검, 뭐 민생 지원금 이것부터 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떤 정치 고관여자, 정치인들에 관한 제도부터 개혁한다는 게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저희 당 원외 지역위원장들도 굉장히 이 부분을 원하기 원해요. 때문에 네. 조금 한번 논의해 볼. 아니 네, 법안 가치가 2개 있다고 올라왔잖아요. 생각합니다. 네. 김영배 의원 냈고 김영배 윤상현 의원 냈고. 네, 윤상현 안. 제가 볼 땐 대동단결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뭔가- 현역 의원들이 양당이 다 냈어요. 네. 어제 냈기 때문에 네. 22대 국회 첫 여야 합의 통과 법안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제가 볼 때는 이 법안은 국민의힘이 원하기 때문에 사실 뭐 저희가 좀 하고 또 최상병 특검 통과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딜을 해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랑 최상병이랑 같이. 예, 아니, 잘 가다 왜 아니, 그래요? 아니 근데 제가 이제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예. 이재명 대표도 이거를 찬성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좀 다른 속내가 이유가 있을 다르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냐면 지금은 민주당이 250만이 당원이 있다고 하고 실제적으로 150만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이번 탈당한 강성 당원들의 만약 2만이라 하면 그 강성 당원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크게 반영이 되는데 지구당 같은 이제 이 점조직들이 지역에 실제로 생기면 이제 돈 내는 권리 당원들이 면대면으로 이제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좀 소통이 훨씬 더 이제 부드러워진다? 뭐랄까 원활하게 되기도 네. 하고 이제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조금 더 받아들일 수 있게 되지 않는가. 너무 한쪽의 목소리만. 네, 이걸 좀 그건 너무 완화하려는 좋은 얘기고요. 제가 들은 얘기는 국회의원들이 너무 많잖아요. 네. 감시용으로 지구당 만든다는 아, 얘기도 있었어요. 그래요? 민주당에서는. 그런 감시가 얘기를 돼요? 하죠. 그럼 거기 아니 옛날에 고려 때 사신관을 보냈잖아요. 지방관을 견제하려고. 중앙당에서 아니, 이렇게 현역 지구당에 의원들은 사람을 어차피 보내요? 현역 의원들 네. 자신들의 사람들을 놀 거고. 네. 아니죠. 지구당이라는 개념이 아. 20년 돼서 좀 그렇긴 하지만 네. 중앙당이 브랜치라니까요. 중앙당 사람이 내려가서 뭘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견제를 할 수 있는 생각도 민주당에서는 하고 있는 건데 저희는 거기까지 생각할 여유가 없고 네. 말씀하셨듯이 세포 배양하듯 인큐베이팅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 제도가 필요하다. 네. 저는 지구당 만들면 결국은 확고한 반대. 돈 있는 사람만. 여유 있는 변호사 출신이라든지 아, 자기 네. 생업 있어서 그냥 정말 액세서리 정도로 정치하는 이런 사람들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이 말씀도 저는 맞다고 네. 봐요. 약간 이게 왜냐하면 사무실에 일단 차량이 오면 돈이 들어가죠. 기하급수적으로 네. 늘어나요. 유지하는 그리고 하죠. 이제 굉장히 당원들이 많이 들어요. 오시면 네. 이 지지 활동만 하시는 분이 오시는 게 아니라 네. 뭐 여러 가지 민원인들도 뭐, 오시죠. 뭐 여기는 밥을 사줬는데 왜 여기는 밥을 안 사주고 여기를 가는데 왜 우리는 단풍놀이를 안 가고 진짜. 네, 그런 네. 것들이 있긴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그 비용에 그래서 안 하면 돼요. 네. 그거 안 하면 돼요. 안 하면 뭐 안 해도 되는 사무실 사람이 동네 촬영 있고 오면 안 방역을 안 하기는 또 해보셔서 쉽지 그래. 않을 거기에 것 또 같고. 하는 사람이 있고 막 그런 겁니다. 근데 옆에는 하는데 우리만 안 하면 안 좀 그렇죠. 불안할 수는 있겠네요. 그죠? 네. 저긴 단풍놀이 막 버스 3대 막 이렇게 가는데. 그래서 이제 정말 지구당은 정치 쉽지 않습니다. 네, 어쨌든 단풍놀이도 돈이 많이 많이 되고. 든다. 좀 저희 좀 잘 봐주세요. 다 고생하시는 분들입니다, 진짜.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요? 전부 다 방송국 직원들한테. 네. 뭐라고? 저희 좀 잘 봐주십시오. 지구당은 대단합니다. 여야가 하여튼 합의하는 네. 여야가 뭐 다른 목소리가 별로 와. 없는 것 같으니까 네. 통과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 훈훈해요. 보이고요. 네. 여론은 안 좋을 겁니다. 그럼 뭐 최상병 특검이나 아니, 같이 엮어갖고 하면 좀 기승전. 어떻게 아, 네. 되지 그럼 않을까. 이 기조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몽골병처럼 입법 속도 조절하겠다. 네. 민주당이 최상병 특검법, 그다음에 지역사랑 상품권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1호 당론으로 발의를 했어요. 일단 이재명 대표 이야기도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국회 입법권을 포함한 국정 감시 권능을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사하겠습니다. 개원 즉시 몽골 기병 같은 자세로 민생 입법과 개혁 입법 속도전에 나서겠습니다. 뭐 다 좋은데 네. 아니 고구려 기병도 있는데 왜 몽골 기병 나와서. 우리나라 또 서부본 적도 있는 몽골 기병을 좀 마음이 아프네요 이거는. 훌륭해. 아, 그래도 하나는 다뤄야 될 것 같아요. 그 네. 최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했는데 네. 그게 이제 21대 발의했던 특검법보다 수사 범위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특검을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이제 옛날엔 변협 추천 4명 중에 2명을 선택하면 대통령 임명하는 선택 시기였는데 이번에 이제 그 조국 혁신당 포함해서 야당에서 추천하는 걸로 하고 만약 대통령이 이제 이 추천한 인사 중에 임명하지 않으면 연장자를 그냥 특검으로 임명하고 이제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허들이 전보다 더, 높아졌네. 매운맛이 등장한 거예요. 아 진짜 이거는 속도전으로 간다. 협상용인가요? 이런 조항은 아니면 진짜로 임명 안 하면 연장자를 정말 저 넣겠다. 진짜 한 2주 동안 이 최상병 수사 외압 사건 가지고 저희가 좀 깜짝 놀란 거는 네. 저희는 대통령이 직접 전화했을 거란 좀 생각을 못했어요. 장관에게 직접 전화해가지고 최근에 밝혀졌죠. 네, 그 세 통화했다는 거 보고 좀 저도 좀 황당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희는 뭐 이시원 비서관 이분 정도 개입해서 했는 줄 알았지 대통령 전화하고 나서 짜르륵 뭐 국무총리 그다음에 그 뭐 경호처장 막 득달같이 전부 다 전화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이 좀 저희는 상상을 못했지만 네. 이게 뭔가 수사 외압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게 아니냐는 의심이 더 많이 늘어난 거죠. 처음 특검 발의할 때 작년 10월까지는 사실은 뭔가 좀 석연치는 않았지만 네. 뭔가 이시원 비서관 정도 개입해가지고 뭔가 했나 보다 이 정도였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너무 많은 증자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수사 범위가 늘어난 거예요. 확대된 거예요. 그렇죠. 수사 외압에 대한 그런 통화 기록들이 다 지금 밝혀졌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좀 수사 범위를 좀 확대한 부분이 있고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항상 본인과 이제 청계산에서 같이 고기 구워 먹은 검사들 청계 산장. 네, 아니 뭐 실제 이제 회사는 뭐 청계 산장이라 청계 산이 아니고요. 자꾸 산이라고 그래요. 청계산에 있잖아요. 아닌데.
청계산장 청계산에 있어요. 그 밑에 있어요, 밑에. 청계산 자락 정도 할까요? 그러면? 네. 하는데 네네. 뭐 성남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뭐 이런 분들이 다 저 야당 수사하는데 다 윤석열 대통령 친한 분들입니다. 떳떳하면 수사 받아라. 이게 국민의힘 입장이었습니다. 네. 그럼 뭐가 뭐 떳떳한데 뭐가 그러니까 이렇게 숨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냥 수사 받으면 되지. 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수사 외압이라고 하시는 부분은 제가 짚고 넘어가게 된 게 이건 이첩 관련한 얘기예요. 해병대 수사팀에는 수사권이 없었단 말이에요. 경찰로 이첩하는 과정에서 나온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용어 정리를 반드시 해야 된다. 네. 이첩을 이첩 하냐 외압이에요, 하느냐, 그러면? 이첩 범위를 어떻게 해야 되냐. 외압이라는 얘기도 이제 자 수사 외압에서 수사 부분에 수사가 아니고 저 이첩이라고 제가 고치고 싶은 거고. 아, 수사 외압이 아니고 이첩 외압이다. 이첩 일단 이첩 관련된 얘기예요 이거는. 네. 그렇잖아요. 기록을 경찰에다가 어떤 외압이라든지 뭐 한 건 없어요. 지금 얘기는 해병대 관련한 얘기잖아요. 네. 해병대는 수사권이 경찰로 없다. 넘기느냐, 수사 조차가 아니다. 누구까지 네, 네. 수사하라고 넘기느냐, 네, 그 네.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첩이란 말이에요. 중요한 거는. 네. 자, 그다음에 외압이라는 말을 하려면 이게 직권남용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국방장관이 해병대 그 수사 단장에게 얘기를 하는 것이 이첩 범위에 대해서 결재를 하려다가 다시 번복을 하고 하는 것이 본인의 권한에 속한 것이 아니었다거나 네. 이런 정교한 법률적인 판단이 있어야 지금 이 얘기가 가능한 거예요. 네. 그것도 없이 그냥 야 이상해 전화를 대통령이 야 뭐 득달같이 뭐 네. 총리까지 이래가지고 가는 것이 법률적인 판단에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걸 짚어줘야 되는데 네. 이것도 언론에서 좀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 국방장관에게는 그런 직권이 없기 때문에 이걸 직권남용으로 의율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는 주장인 저는 그렇게 거예요? 봐요. 왜냐하면 결재권이 있잖아요. 네, 국방장관에게. 네, 네. 그럼 결재권이 있다는 얘기는 이 사안에 관련해서 뭐라도 지시를 내릴 수 있다거나 네. 의견을 진술한다거나 이런 과정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과정인데 결재한다는 게 그냥 도장만 찍는 건 아니잖아요. 네. 네. 운전면허에 뭐 도장 찍듯이 그래서 그때 그 뭐 무슨 수사 변호사 이첩하는 해병대- 거에 네. 대해서 얘기를 얼마든지 국방장관이 할 수 있는 거니까. 아니 할 수 있는 얘기가 있는 건데 해병대에서는 해병대 수사 관련해서 독립성이 유지되니 그게 안 된다고 주장을 하는 거고 국방부에서는 결재권이 있는 장관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맞지 않다고 주장하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확실하게 결론이 나와야 대통령의 통화라든지 뭐 이런 얘기까지 가는 거지 그것도 안 돼 있는데 지금 뭐 전화한 게 이상하다 이시원 비서관 선에서 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은 네. 국민들이 오해하시기에 충분한 언사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김지호 이제 씨. 국민들이 보통 이제 이 사건을 이제 바라보실 때는 그 사건 이첩되고 갑자기 대통령 뭐 국방장관은 또 밑에 있는 사람들 또 대통령실에 누구는 또 사령관 계속해서 굉장히 급박하게 통화들이 막 여러 건 있었고 그 다음에 갑자기 이첩됐던 거 되돌려오고 그 다음에 그 수사 기록을 이첩한 그 박 대령에 대해서 갑자기 무슨 항명이니 네. 뭐 항명 수견 이렇게 이제 나오니까 예. 그냥 밖에서 바라볼 때는 확실히 이거 좀 갑자기 막 그 수사한 거에 대해서 혹은 이첩한 거에 대해서 너무 대통령부터 시작해갖고 막 화를 내거나 외압을 행사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의심은 되는 거죠. 그거는 국민들의 정치적인 부분에 대한 판단의 여부인 거고 지금 특검에서 가리자는 것은 법률적으로 하자가 있는 행위를 한 거냐. 그래서 정말 끝까지 갈 건 뭐 탄핵 얘기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거를 짚어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기에는 반드시 정교한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근데 어제 나온 그 기사 네. 내용 중에 보면 임성근 사단장 자체도 이제 네. 수사 내용이나 결과를 전해 듣고 이제 자기 사표 내려고 했다는 거 사퇴하고 아니에요? 이 사표 낼 준비를 하고 있는 네. 중에 아니라고 해서 다시 뭐 이렇게 짐을 푼 네, 마치 네. 그걸 보면 수사 내용이나 수사 결과에까지 누군가가 영향을 영향을 미치려고 했던 것은 맞죠. 그러니까 네. 수사 과정에 있어서 그 수사 과정을 중간에 이제 흐트러뜨리는 뭔가 외압이 있었다라는 게 지금 큰 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첩 외압이 됐든 아니면 뭐 수사 외압이 됐든 이 전 과정에 있어서 어떤 다른 개입이 있었든 그거를 조사해 보자는 게 이제 특검법의 핵심인 거잖아요. 지금 뭐 용어는 서로 달리 쓸 수 있지만 뭐 본질은 다 똑같이 이해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아니죠. 싶은데. 이첩과 수사는 본질이 다른데 그 앞단에 있는 얘기를 자꾸 뒷단까지 얘기를 하니까 제가 그거를 짚는 거예요. 경찰 수사 과정에서는 어떠한 과정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해병대 수사 정확히 과정이 말씀을 있었고 하셔야죠. 이건 국방장관의 이첩이지. 결재가 있었고 그것을 다시 돌려가지고 그 경찰에 넘어가는 과정에서 다시 돌려온 거잖아요. 네. 그래서 결과를 바꾸라는 수산 시작도 지시가 안 했잖아요. 있었다. 수산 시작도 안 했잖아요. 아니, 그렇게 따지면 이제 해병대 수사 외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해병대 수사 단장이긴 이첩이라니까요. 했으니까. 해병대는 수사권이 없어요. 그 제가 이제 저도 좀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국방부 장관이 박정훈 대령이
조사한 내용, 수사가 네. 아니라고 하시니까 수사는 전혀 다르죠.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승인을 했고 네. 잘했다 격려도 했고 그래서 넘겼고 경찰 넘기려고 하는데 네. 그 다음 날 갑자기 국방부 장관이 태도를 돌변해서 넘기지 마라 그런 거잖아요. 누군가의 전화를 네, 받고. 네, 네. 그러니까 대령이 박정훈 대령 그냥 넘겨버린 거잖아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난리가 난 거잖아요. 안보실장부터 직접 대통령이 네, 네, 전화하고 그 다음에 막 국무총리 득달같이 다 전화한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러면 누가 봐도 이 부분이 의심스럽기 때문에 조사를 하자는 거고. 조사를 해서 명명백백히 밝히자는 건데 이걸 왜 그렇게 거부하시는지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진상 규명에 대해서 왜 반대하시는지 저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뭐 요건 이제 계속해서 뭐. 여야가 좀 이제 대립하는 부분이니까 요럴 때 보통 우리 진수희 전 장관이 네. 명쾌한 결론을 또 내려주시기도 하거든요 가끔. 어떻게 뭐 하실래요? 아니면 요 정도 넘어갈까요? 아니 넘어가세요. 넘어가세요. 그런데 이첩 외압이라고 명명을 해도 수사를 하다 보면 네. 그 이외에 다른 게 뭐가 아니 있었는지 외압도 밝혀요.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아, 외압 아니라는 외압이라는 주장도, 네. 표현과 다른 표현이 네.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 네. 그럼 이첩을 번복 네, 최상병 건 말고 이첩 번복이 번복, 맞겠네. 이첩 번복. 진짜 국민의힘이 똘똘 뭉쳤네요. 아니 근데요 똘똘. 정치권에서는 네. 팩트보다 인식이 중요하다는 말이 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이게 어떻게 비춰지냐. 네, 네, 네. 가 중요한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 답답할 수도 있지만 명언이십니까? 그게 또 저는 대변인이니까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네, 이첩 번복에 대한 눈치신 역할을 대변인입니다. 확실히 했습니다. 네, 네. 그 다른 법안들도 좀 있죠? 아, 네. 준비하고 지금 있는? 다른 법안 25만 원에서 35만 원 민생 지원금. 저 근데 이 민생 지원금이 약간 헷갈리는 게 네. 제가 우리가 왜 자꾸 김지호 누가 불렀냐고 사람들이 제가 얘기하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김지호 대변인을 여기 모신 것은 지금 부대변인이어서가 아니라 이재명 그 대표랑 진짜 오랜 시간 함께 일한 분이니까 최측근. 경기도청부터 그리고 정무조정실장까지 이 총선 직전까지 최측근이었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어떤 생각 갖고 있는지 설명해 달라. 이 취지로 여기 모셔놓은 거니까 한번 컷오프가 돼서 좀 잘렸습니다. 여쭤봅니다. 그러니까 이 민생 지원금이 원래 차등 지급하겠다. 이제 이재명 대표가 한 발 물러나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네. 액수는 아닌 거?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25만 원에서 35만 원이고 그 소득 수준에 따라서 소득이 더 높은 사람은 본인 부담금을 포함해서 이제 그 받는 걸로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어떤 아니 아이디어가 지금 저희 입장은 그런 거예요. 저희는 사실은 뭔가 전 국민 지급을 빠른 시간 내에 해서 그다음에 그 지역 화폐 뭔가 사용처하고 기간을 한정짓는 지역 화폐로 지급을 해서 네. 빨리 내수 진작을 하자. 지금 뭐 자영업자들 또 네, 네, 네.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지역 그런데 내에서. 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 뭐 그렇게 전 국민 지급하면 기본소득이랑 비슷하고 이재명 대권 플랜 아니냐? 막 이렇게 반발을 하니까 그러면 저희가 일부 양보할 테니 차등 지급이라도 좋으니 빨리 좀 민생 지원금을 지급을 하자. 사실 저희는 그렇습니다. 뭐 어떤 기업 정말 어떤 산업에 보수 정당이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투자,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얘기하는데 국민들이 정말 죽게 생겼는 사람들한테 뭔가 좀 지원금을 주는 거는 낭비, 포퓰리즘 이렇게 많이 매도를 하다 보니까 그런 좀 인식을 바꿔야 되고 네. 지금 사람들 다 뭐 자영업 망하고 정말 죽어 난 다음에 지원하면 뭐 하겠습니까? 급할 때 지원하자. 또 인플레이션 얘기도 해요. 네, 근데 네. 인플레이션이 그렇습니다. 인플레이션 문제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2.6% 올해 그렇게 예상하고 있거든요. 정말 서민들은 어렵지만 어디선가는 잘 살고 있다. 그리고 지금의 인플레이션이 어떤 수요 진작에 의해서 인플레이션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기후 변화라든지 어떤 세계적인 뭐 전쟁이라든지 이런 영향이 큰 거잖아요. 그래서 지역 화폐를 이용한 좀 민생 지원금으로 좀 숨통을 틔워주자. 네. 거기에 좀 동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럼 논리의 확실- 오류가 너무 많아요. 잠깐만, 제 저 얘기를 해야죠. 내용을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놓은 법안의 네. 내용이 정확히 뭔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소득에 따라서 이를테면 뭐 소득 상위 30%는 25만 원을 받고 뭐 하위 뭐 한 70%는 35만 원을 받고 이렇게 차등 지급을 나라에서 해준다는 차원인 거예요? 그거를 이제 논의를 해봐야죠. 논의를 사실 해보자. 그 차등 지급이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안 하는 이유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따지기가. 아니, 근데 예, 이제 지금 그 따지고, 법안을 예. 그렇게 발의했다고 하니까 그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하면 그러니까 좋을 그 것 여전히 같아요. 전 국민인 거예요. 네, 전 국민 국민인데 대상이죠. 차등 차등 지원하기 위해서 그것을 분류하는 작업에 돈이 훨씬 많이 들 거예요. 뭐 아마. 선별 이야기도 시간도 많이 하죠. 선별이 네. 그래서 네.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 인플레이션 얘기하셔서 반갑긴 했는데 얘기가 전혀 달라서 자 인플레이션 현상을 분석하는 건 맞을 수도 있으나 내수진자고 해서 돈을 풀었을 경우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것도 맞아요. 그거를 이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돈 풀어도 인플레이션이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시는 건 절대 안 된다. 그다음에 사람들이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라도 정부에서 지원해서 하자 그 뜻은 알겠는데 그 말씀 하시려면요 원전 생태계 완전히 차단해서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일을 하시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잖아요 지난 정권 그 반성부터 하셔야죠. 경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려면요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죠? 민생 지원금에서 뭐 원전이 원전까지. 나와. 아니 제 얘기가 그 얘기를 하니까 그런 거예요. 마치 민주당만 민생을 걱정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네. 생태계를 완전히 없애버렸던 일에 대해서는 그냥 입국 닫고 원전 요 산업이, 상황에 원전을 예를 든 거죠. 네. 여기에 대해서만 우리가 너무 서민들 생각하고 있거든요. 자영업자 다 망하고 있거든 이렇게 얘기하면 네. 너무 좀 두껍죠? 아니 저는 뭐 국민의힘에서 똘똘 뭉쳐가지고 민생 지원금을 반대하는 의견을 내시는 것도 저희가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든 저희가 편지라도 쓰고 이렇게 설득을 해서 국민들이 매우 어렵다, 자영업자들이 정말 힘들다. 그건 당연한 얘기예요. 요새 예. 점심도 사실 도시락을 싸갖고 다니는 직장인들이 매우 많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당장 힘든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저희가 읍소해야죠. 좀 잘 부탁드립니다.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이 총 14조 예산 든다 그러잖아요. 13조. 이거보다 한 10조 정도로 줄이고 중위소득 한 50% 정도 이하인 분들 이거는 아마 복지부의 통계 다 나와 있을 있죠. 거예요. 네. 대상자들이 분들한테 25만 원이 아니고 조금 더 두텁게 하면서 지금 굉장히 폐업도 못하는 네. 자영업자 좀 지원 받을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저소득층 지금 물가는 올랐는데 가처분 소득이 떨어진 네. 이 상황에서 네. 힘겨워하는 분들한테 약간 좀 도와주는 네, 네, 물론 네. 이 일회성이라는 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그 정도는 한번 해주는 거를 국민의힘 쪽에서 네. 같이 협의를 하면 어떻겠는가 그러니까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를 우리가 매일 하는데 네. 누구 경제가 어려운지는 좀 따져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좀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아파트 고가 아파트들은 없어서 못 파는 아파트들이 많아요. 막 계속 신고가 치고 그렇죠. 돈 버는 사람들 진짜 많이 버는 사람들 많거든요. 지금 전혀 어렵지 않은 사람들이 예. 있고. 그런 사람들한테 줄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또 수출 기업들은 지금 환율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또 땡큐인 기업들도 많고, 근데 어려운 기업들이 또 애수나 이쪽으로는 많이 또 계시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경제가 어렵다는 게 정말 다 어려운 건지 아니면 어떤 사람들에게 특히 더 어려운 건지는 우리가 좀 감안할 필요가 있지 않나 예, 생각이 저희가 좀 들긴 합니다. 가계 부채 비율이 한국이 98.9%로 세계 34개 나라 중에 최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GDP 대비요? 예. 그래서 조금 좀 개인이 매우 좀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사실은 개인이 빌려 쓰는 그런 이자 이율하고 네. 국가가 빌려 쓰는 이율이 다릅니다. 네. 그래서 좀 어려울 때는 좀 국가가 부채율이 빚을 좀 내더라도? 예, 부채가 올라가더라도 아니 국가는 부자고 빚 없고 개인은 다 그냥 고리사채로 이렇게 어려우면 그런 주장도 있죠. 네. 뭐가 좋겠습니까? 아니, 가계부채-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600조짜리 그러니까. 국가 채무를 1000조로 올렸어요. 가계부 그렇다고 재정 해서 뭐 건전성을 윤석열 정부 아, 들어서 진짜 이렇게 재정이 얘기하면- 좋아진 것도 아닙니다. 재정이 좋아진 것도 아닌데 아니 좀 목소리 너무 좋아. 힘든데 서로 힘든데 좀 돕고 삽시다. 톤이 너무 뒷생각이 좋아요. 없는 거예요. 뒷생각이. 그러다가 뒷생각이 없어. 공동체 유지하자는 게 기본 네. 목표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계부채 제일 올려놓는데 기여하신 분은 문재인 대통령이세요. 반성부터 하시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교하게. 야, 오늘 약간 2대1 되니까 조금 이제 불리해 보이긴 한데.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목소리가 커서 하나도 안 불리해. 장관님이 가끔 이렇게 똘똘 안 뭉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저는 좋습니다. 저는 아직도 인재 부조화예요. 내가 아는 김주호가 아니다. 이상해. 자,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와 함께 여러분의 논평은 요 정도로, 뒤에 뭐 좀 더 뉴스가 있습니다만 있었는데, 요 정도로 정리하고 뒤에 또 기다리시는 우리 네. 허은하 대표가 또 있으니까요. 네. 오늘은 제가 전문성을 못 보여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저희에게는. 네, 함께 해주신 세 분, 진수희 전 장관님, 윤희석 대변인님, 김지호 부대변인님, 세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